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분간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과 근로시간 유연화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방치는 대통령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한 코인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가지고 잠적한 직원의 지인 2명을 감금 폭행한 사건을 MBN이 지난해 단독 보도해 드렸었는데 폭행을 가한 일당이 1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잠적했던 직원은 오히려 돈을 갈취당했던 피해자였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초등학생이 합기도 관장의 폭행과 폭언에 죽을 생각까지 했다는 어제 MBN 보도 이후 해당 관장의 폭력 행위가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관장에게 맞은 원생은 더 있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남부 지역에 찾아온 1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해갈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댐 저수율이 20% 아래로 내려가며 수돗물은 물론 농업, 공업 용수도 비상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애플의 간편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오늘부터 마트 등 일부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 30대 비중이 높은 아이폰 사용자 유입으로 국내 간편 결제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는 유지하면서 산업계의 감축 목표치만 3.1%포인트 낮췄습니다. 대신 석탄 사용을 줄이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였습니다. 방일 이후 여론은 나쁘죠. 지지율은 떨어지죠. 도저히 안 되겠었나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23분짜리 설득형 대국민 담화문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건 대통령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다고요. 야당의 신을사조에게 버금가는 굴욕 외교라는 비판엔 전 정부가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현재와 과거를 경쟁시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친다는 처칠의 말까지 인용하면서 반박했습니다. 1965년 굴욕 외교라는 비판에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한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윤 대통령의 정면 돌파가 과연 여론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먼저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와 과거를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처칠 영국 총리의 말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전 정부가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했다고 비판하고 이번 관계 정상화를 국익을 위해 몸을 낮춘 처칠의 행보에 비유했습니다.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과거 정부에도 비슷한 노력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교 정상화 결단이 한국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고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공급망 협력,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 한국산 제품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 등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도 약속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한다면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란에 적극 해명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였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왜 일본 정부의 말을 믿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논의했는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빗장을 풀어준 건 아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정진석 의원을 일컬어 신을사오적이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은 물론 독도 문제와 위안부 합의 이행 언급에 대한 일본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독도
문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문제에 대해서 듣고 다 대통령이 듣고 어떻게 발언할 답변했느냐고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독도 문제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저 일본 말을 믿으십니까?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국민의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소환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옹호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피해자가 먼저 화해 손을 내밀므로써 한일 관계를 극복해보자.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었습니다. 결국 김대중 정신을 윤석열 정신으로 만든 게 우리 대통령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신상 파악에 대한 야당 요구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과 여당 불참 속에 4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MBN 뉴스 강용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발언, 정치부 황재원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네. 모두 발언이 정말 길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네, 오늘 모두 발언 소요 시간이 23분입니다. 예. 총 5,700여자, 원고지로 치면 52매 분량인데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 20여 차례 중 단연 가장 길고요. 12분이었던 취임사 그리고 11분이었던 유엔 총회 연설보다 길고 네. 5분 20초 분량이었던 3.1절 기념사보다는 4배 정도 깁니다. 예. 그러니까 취임 이후 가장 긴 연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고요. 네. 원고 내용 대부분이 한일 관계 관련이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쓴 원고를 국무회의 시작 직전까지 수정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압축된 원고, 압축되게 말하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만큼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면 돌파 의지가 크고 국민 설득에 공을 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상의 대국민 담화였던 오늘 원고에서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현명한 국민을 믿는다 같은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부 회의에서 이 한일 관계를 담장에 비유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일이 서로 자기 집 앞에 담을 쌓고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 집 앞 담장을 허물면 일본도 국제사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쪽 담을 허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징용 해법을 먼저 발표하고 지소미아 정상화도 먼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게 담을 부수면 상대방도 수출 규제를 해제했듯이 후속 조치를 더더욱 하면서 자신의 담을 허물게 하는 일종의 우리가 협상의 주도권을 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냥 지금처럼 담 쌓고 사는 게 더 편하고 우리가 잘 살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안보 측면에서 이 한일이 서로 담을 쌓는 게 아니라 협력하면 북핵 대응이 강화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경제적 측면에서도 적용된다. 이게 윤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한일이 손 잡아야 결국 더 잘 산다는 것은 이 한일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한 해외 공동 사업의 통계를 말하면서 이 윤 대통령이 짚었는데요. 지난 24년 동안 240조 원 규모였다. 한일이 공동 수주한 해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조 건설업에서 뛰어난 양국 기업이 파트너가 된다면 글로벌 수주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왜 이런 기회를 버리느냐 이런 뜻으로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 일본 내수 시장이 경제 규모로는 세계 3위 시장입니다. 우리 한국산 제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도 열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장문의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물론 10분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좀 시기 측면에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국민 설득을 직접 할 거였으면 지난 6일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할 때 그날 대통령이 담화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한일 정상회담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패를 먼저 보여주는 꼴이 될 수 있어서 좀 시기는 연기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호응 조치가 지금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생각보다 더디고 약하다는 점 이게 전체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맞아요. 이 대통령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4월 지방선거와 중의원 보궐선거를 일본이 앞두고 있어서 일본 정부나 정계가 보수층을 의식해 보폭이 좀 짧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이 여러 정책이 있어서 느리더라도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한다. 이런 점도 좀 감안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선거가 있으면 다 그때 더 국민 눈치를 보나 봅니다. 지금까지 황재원 기자와 뉴스추적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고민은 이게 다가 아니죠.
근로시간 개편안도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무리라고 했다는데 이건 최대 59시간을 넘기지 마라. 쉽게 말해서 상한선을 다시 제시한 거죠. 노동계는 이마저도 안 된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고 경영계 역시 그럼 전과 다른 게 뭐냐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발언은 가이드라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오늘 대통령이 상한선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임금이나 휴가 등 보상책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Z세대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등과 폭넓게 소통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수기하고 민의를 반영하겠습니다. 거센 비판 여론 속에 윤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정책 혼선에 대한 여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국회 환노위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장관이 발표한 걸 대통령이 뒤집는. 쉽게 말해 대통령실 장관의 말이 다 다르게 돼버렸으니까요. 다르지 않다고 해도 엇박자가 났고 결국 혼선이 생긴 건 맞죠. 이정식 장관은 정책 혼선에 사과하면서도 정확하게는 주 평균 52시간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래 일하고 휴식은 보장되지 않을 거라며 개편안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영원히 쉬거나 일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영원한 죽음, 영면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보완이 아니라 폐기가 마땅하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용노동부의 엇박자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대통령 말 다르고 장관 말 다르고 또 대통령실 말 다르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거 국민의 삶을 두고 장난하는 겁니까?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송구하다면서도 제도 개편 취지가 잘못 알려졌다고 역설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69시간이 아니고 주 평균 52시간이 맞습니다.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조화로 실노동 시간을 줄인다. 공짜 노동을 없앤다. 정부의 홍보 실책에 대한 지적은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잘못한 것이 타이밍을 잃었어요. 홍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다만 개편안이 노동 시간을 개선하고 공짜 야근을 없앨 거라며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임금은 분명히 근로시간 총량제하면 할증 임금이 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공짜 노동 폐지하는 맞습니다. 정부가 정말 잘낸 제도로 저는 보고요. 민주당이 주 4.5일제 추진 계획을 밝히며 맞불을 놓은 가운데 정부가 논란을 잠재울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현안 짚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노태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오늘 국회에서 상임위 여러 곳에서 진통이 있었습니다. 우선 국회 과방위부터 가보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직회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과방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이 방송법의 주 내용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꾼다는 건데요. 지난해 말 상임위를 통과하고 나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더 기다릴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원래 100일 안에 하나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자기들이 몇 명 뽑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흔들리는 걸 막겠다 이런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압박을 통해 경영자를 교체하고 이사진을 교체했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법 개정이 친민주당 성향의 이사수를 늘려 사장 선임 표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이 편향돼 노영방송이 될 거라고 주장하며 여당일 때 받아들이지 않다가 야당이 되니 밀어붙인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말 뻔뻔합니다. 자기들이 집권할 때는 안 해요. 하자고 했을 때는. 근데 왜 이제 와서 하자는 겁니까? 진짜 앞과 뒤가 같아야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의결에 따라 30일 이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도 부의하지 못한다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당은 방송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민주당의 단독 의결한 게 또 있었습니다. 그 정순신 실인가요? 정순신 변호사 그 아들 문제 관련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교육위에서는 오는 31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학교폭력 진상조사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이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퇴장했고 야당 단독으로 여기서도 단독으로 의결된 건데요. 네. 증인으로는 정순신 변호사를 비롯해 민족사관고등학교와 반포고등학교 교장 그리고 서울대 부총장 등 20명의 증인이 채택됐습니다. 만약에 정순신 변호사의 불참 의사가 확인된다면 정순신 변호사의 부인과 그 가해자인 자녀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야, 그러니까 정 변호사가 나오지 않으면 아내나 아들이 나오게 하겠다. 굉장히 세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대립이 심한 거죠? 네, 어제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야는 청문회 범위 등을 두고 어제 대립을 했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어제 저녁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야당은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8시에 회의를 하는데 8시 2분에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아마 사실상 오지 말라.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오지 말라. 뭐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판기하는 거고 더 본질적으로는 청문회를 막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교육위에서의 여야 갈등은 청문회가 열리는 이달 말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언제까지 이 모습을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제부터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잠시 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미일 공조에 맞서 두 정상은 어느 때보다 친밀함을 더 과시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두 나라가 범죄 행위를 숨기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합의하거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비밀 협의를 체결하진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면서요.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말 화상회담 후 3개월 만에 직접 만난 시진핑, 푸틴 두 정상은 반미연대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러시아와 함께 세계 질서를 지키겠다고 강조했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中俄之间的这种战略伙伴关系一方面的话呢维护国际公平正义一方面呢促进我们的国家的共同发展。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безусловно способствует укреплению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х принципов мироустройства и многополярности. 두 정상은 잠시 후 정상회담과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양국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걸 바라보는 미국의 심기는 불편하기만 합니다. An arrest warrant for President Putin suggests that China feels no responsibility to hold the Kremlin accountable for the atrocities committed in Ukraine
And instead of even condemning them, it would rather provide diplomatic cover for Russia to continue to commit those very crimes. 이런 가운데 인도를 방문 중이던 기시다 일본 총리는 귀국길에 우크라이나에 들러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만난 후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화상회담을 할 걸로 알려진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먼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는 겁니다. 미국과 서방 진영은 중국의 중재안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과 먼저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눌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이 인공위성, 사실상 정찰 위성 개발에 사용될 주요 품목 77개를 발표하고 수출 통제 조치에 들어갑니다. 우리 제품이 제3국으로 돌아서라도 북한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도발에 공식 대응도 촉구했지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국 실패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태양전지 부착셀, 전력 조절 장치, 전력 분배 장치 등 정부가 북한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되는 부품 77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품목은 제3국으로 외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 최초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 대상 품목 일명 워치리스트를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물품의 대북 유입을 차단해 북한이 공언한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려는 목적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오는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각 품목의 제조국은 물론 우방국에도 관련 정보를 공유해 대북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리영길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개인 4명과 6개 기관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ICBM 도발을 안건으로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공식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And the brazen mockery of the UN itself must finally come to an end. And its continued breach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must be held accountable by this Council.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북한 도발에 침묵하는 건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연합훈련 탓이라고 맞서며 결국 이번 안보리 회의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대장동 의혹에서 검찰은 김만배 씨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민용 씨에게 그리고 유동규 씨에게 그다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이 건너 간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실제로 유동규 씨에게 준 1억 원이 김용 전 부원장이 다녀간 직후 사라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억 원을 주면서 약을 가져왔다고 농담을 던졌고 유 부원장은 이따 용이 형이 올 거야라고 했다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함께 말입니다. 박은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억 원을 가져간 걸로 판단하는 정황을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로부터 받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전달한 1억 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무실을 다녀간 후 사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돈 받으시는 걸 직접 보신 건 아니죠? 오늘 증언 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 변호사는 이모 씨가 1억 원이 침양원 쇼핑백에 담겨 있어 약입니다라고 농담을 했고 자신이 이 돈을 유 씨에게 건넬 때도 같은 농담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따 용희 형이 올 거야 라고 답변한 뒤 김 전 부원장이 오자 유 전 본부장이 문을 열어주고 함께 사무실로 이동해 10분쯤 있다가 김 씨가 나갔다고 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정 변호사가 검찰에서 1억 원이 골프 브랜드 쇼핑백에 담겨 있다고 진술했는데 약봉투로 진술이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민주당 정치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온 다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인선을 신경 써야 한다며 형들이 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가야 한대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지난해 MBN은 회사 돈을 갖고 잠적한 직원의 지인 2명을 1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던 사건을 보도해 드렸었습니다.
당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었고 결국 1년 만에 구속됐는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돈을 갖고 잠적했다는 직원은 사실상 자기 돈을 뜯긴 피해자였고 가해자 일당은 총 15명으로 조직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김태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흉기로 책상 건너편 남성 2명을 위협하더니 윗옷을 벗고 손목에 흉기를 갖다 댑니다. 알루미늄 배트로 엉덩이를 때리고 무릎을 꿇은 남성들의 뺨을 수차례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2월 MBN은 코인회사 대표 김모 씨가 회사 돈을 갖고 잠적한 직원을 찾으려고 직원의 지인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12시간 넘게 이어진 폭행은 피해자 한 명이 감금당한 건물에서 400m가량 떨어진 파출소로 도망치면서 끝이 났습니다. 못 찾으면 너희는 진짜 뭐 살아서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희를 가지고 놀면서 오늘 누가 더 뭐 잘 때리네 마네 뭐 손가락을 자르네 마네 정말 그런 돈을 가져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혼자만의 생각이었고 그거는. MBN 취재 결과 잠적했다는 직원은 김 씨가 강제로 차용증을 쓰게 하고 돈을 안 주면 가족을 건드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려 도망친 다른 업체 대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는 김 씨 일당이 피해자를 상대로 뜯어낸 금액만 100억 원에 저지른 폭행도 수십 건에 달한다며 사실상 조직폭력을 일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피해자들은 한때 경호원까지 둘 정도로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전관 변호사다 뭐다 하면서 영장이 기각이 났죠. 2달 동안 집을 안 들어갔어요. 그냥 집을 계속 비우고 그냥 무서워서 정말로 찾아오면 어떡하지. 법원은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심사 내용도 비공개라 피해자들도 기각 사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공무원이 포함된 주범 5명을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로 주범 1명을 더 검거한 데 이어 공범 4명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현재 조직의 규모는 15명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경찰은 1년 넘게 수사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김 씨 일당을 체포하기 직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 수사력이 특별수사본부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합기도장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관장의 폭행과 폭언 때문에 죽을 생각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이 보도가 나간 직후 나도 당했습니다 라는 제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해당 관장에게 맞았다는 원생이 한둘이 아니었던 겁니다. 관장이 스트레스를 풀듯 원생들을 몽둥이로 때렸다는데 손가락이 부러진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 쓴 글입니다. 합기도 관장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고 협박 때문에 4년 동안 부모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파서 울 정도로 때리고 장난이야 또 혹은 니네도 때리던가 그럼 나도 아무 말 안 할게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해당 관장에게 맞았다는 원생이 또 있었습니다. 원생들이 쓴 피해 사실 확인서에는 허벅지와 손과 엉덩이를 네모난 몽둥이로 맞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맞은 거 제가 봤어요. 진심으로 때리시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풀이형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B양은 손가락이 부러지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관장은 아이가 훈련하다 다쳤다고 했지만 B양의 말은 달랐습니다. 달리기 꼴등하면은 그 손바닥을 맞는데 손바닥 맞는 거 싫어서 피하다가. B양은 운동 중에 물도 마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도 못 마시게 해요. 만약에 간다면 갔다가 오면은 문이 잠가져 있던가 오면은 때려요. 지각하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계단에서 1시간 동안 벌선 적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여기가 그냥 있어가지고 그냥 처음에 무릎 꿇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이렇게 서 있다가. 부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버스 안에서도 혼내고 야단치고 하는 게 애기가 두려워서. 관장의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증언하는 원생은 현재까지 7명입니다. 한 피해 학생 부모는 해당 관장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사건, 사고와 사회 이슈들에 대해 들여다보는 사회기자임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때웠는데 또 뻥. 구멍이 뚫렸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진 일단 볼게요. 자, 여기가 도로 위 아스팔트 같은데 진짜 뻥 하고 구멍이 뚫려 있네요. 그렇죠. 네. 이게 싱크홀 같은데 어디서 일어난 거죠?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오늘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막 그렇게 크진 않아도 깊이는 1.5m나 됐다고 해요. 청소하시는 분이 분수래 일단 임시 조치로 세워놓고 저희 도로과하고 지수과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아침에 임시 조치를 했어요. 차량이 걸릴까 봐 청소부님이 센스 있게 막아 놓으신 것 같아요. 네. 저기가 출근길인데다 도심이잖아요. 신고가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예, 이게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물을 내려보내는 하수박스가 있는데요. 그게 침하됐다고 합니다. 현장 가보니까 복구공사가 점심시간에도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역 앞 도로 한복판에서 싱크홀을 메우는 작업으로 차량 통행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어제 오전에도 집안 침하로 이미 민원 신고가 한 차례 들어왔었거든요. 구청에서 임시 조치를 해놨던 곳이에요. 복구 작업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초에 저희가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싱크홀 의심 현상 다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는데 잊을만 하면 싱크홀이 반복됩니다. 빠르고 확실한 복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다음 보겠습니다. 나비약 팝니다. 일단 나비약이 뭐죠? 식욕 억제제입니다. 우선 사진 한 장 보시죠. 네. 뭐 디에타민이라고 쓰여 있고 인증해 드린다, 연락처 드린다 이런 문구 보니까 뭐 중고 매매하려고 올린 것 같아요. 네, 병원에서 처방받고 나서 SNS로 되파는 장면입니다. 저게 향정신성 의약품이거든요.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마약 성분이 있는 약입니다. 위험한 약이잖아요. 이게 근데 처방전 없이 저렇게 팔리는 건데 누가 하는 짓이죠? 네, 총 16명이 일단 경찰에게 붙잡혔는데요. 15명은 판 사람, 1명은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피의자 3명은 10대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까지. 근데 그나저나 잡힌 인원 꽤 되거든요. 조직적인 범행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렇죠. 이들 대부분이 그런데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피의자 진술을 포함해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조직적인 유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잡힌 걸 보면 평소 SNS로 얼마나 쉽게 약물을 구할 수 있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다 보면은 점점 이제 용량도 증가하고 그 의존성이 있어서 계속 찾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사람한테 처방을 못하게 돼 있어도 막 가족으로 해서 처방 타는 사람도 봤고. 아주 궁금한 거 하나 더 있는데 뭐 나비약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위험하지 않은 평범한 약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도 중고거래 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저 먹다 남은 약 있으면 솔직히 그냥 버리기 좀 아까울 때 있거든요. 네, 안 됩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본인 또는 지인이 처방받거나 구매했다고 해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식약처가 평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상습 판매자는 더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약이든 약을 살 때는 의사나 약사의 조언을 듣고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도 법이지만 뭐 건강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래야겠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직장 거지 배틀. 뭔가요, 이건? 네, 요새 워낙 직장인 커뮤니티에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직장 거지 배틀하자 이런 게시글이 올라온 거죠. 댓글 반응 되게 뜨겁더라고요. 네, 어감을 보니까 누구 직장이 더 안 좋은지, 직장에서 얼마나 기막힌 일이 많은지 서로 겨뤄보자 이런 말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몇 개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종이컵 쓸 때 이름 적고 하나만 써야 한다. 수정 테이프 다 쓴 걸 보여줘야 리필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 치졸합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신입 들어와서 책상을 새로 사야 하는데 남이 버려놓은 거 가져왔다. 또 두루마리 휴지심을 모아놓고 보여줘야 휴지 떨어졌다는 말을 믿어준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다 이상한데 휴지심은 특히 심했습니다. 맞죠. 화장실도 저렇게 가야 합니까? 네. 그나저나 듣다 보니까 재밌는데 사례 더 없나요? 더 있습니다. 노무사인 대표가 물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했다. 절약을 위해서 오전에 불 끄고 일한다. 또 설 선물로
구운 김 10장 정도 받았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나저나 댓글 내용들이 진짜일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네.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꽤 구체적이고 그럴듯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물론 뭐 약간 과장된 면도 있을 수 있어요. 확인은 안 됐지만 요즘 직장인들은 회사 생활의 비애를 저렇게 해학적으로 뭐 풍자하면서 서로에게 위로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경향과 문화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래도 맨날 저렇게 웃고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뭐가 바뀌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 중소기업 퇴사자들이 복지나 조직 문화가 마음에 안 들어서 회사 나갔다는 통계들이 있거든요. 직원들을 좀 더 상식적이고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웃기고 슬픈 이 우픈 현실이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150년) 만에 역대급 가뭄에 남부지방은 지금 심각합니다. 댐 저수율이 20% 미만이라 강물을 퍼다가 수돗물을 쓰고 있는데 수질 문제도 있지만 고도 정수 처리를 해야 돼서 비용도 엄청납니다. 공영용수는 아예 끊겨버려서 공장은 멈춰섰죠. 내일 비 소식이 있지만 바짝 마른 저수지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합니다. 포커스M 정치훈 기자가 가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물을 담은 주암댐입니다. 댐에서 보면 물이 제법 당긴 것처럼 보이지만 상류 쪽으로 갈수록 바닥이 드러납니다. 주로 순천과 여수 등 전남 서남부권에 물을 공급하는데 송수관로를 통해 동복댐으로도 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현재 저수율이 17.8%로 낮아져 동복댐에는 물을 줄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광주시 수돗물을 공급하는 동복댐의 상황도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댐 위에서 바라보면 댐 앞 경사면이 아찔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맞은편은 물이 가득 차 있어야겠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댐 뒤편도 앞면과 높이가 비슷할 정도로 물이 말랐습니다. 이곳 저수율도 18.89%에 불과합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100일 뒤면 물이 완전히 마릅니다. 급기야 하루에 영산강물 3만 톤을 퍼다가 정수해 부족한 수돗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마저 모자랄 수 있어 상류 저수지에 담긴 농업용수도 끌어다 쓸 계획입니다. 물을 방류를 하게 되면 그 물은 동복댐으로 자연스럽게 유화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물로 상수도로 아예 물이 끊긴 공장도 있습니다. 폐지를 녹여 재생종이를 생산하는 이 공장은 벌써 5개월째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장에 쓸 영산강물을 농어촌 공사가 끊었습니다. 지하수로 일부 돌려보지만 가동률이 30% 선으로 줄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창고마다 폐지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일에도 당장 그 용수가 공급이 돼서 공장이 안정화되고 우리 또 근무자들이 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갈이 되려면 100mm 안팎의 폭우가 며칠간 이어져야 하는데 올봄 남부지방 강수량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을 것으로 예보돼 가뭄 고통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커스M 정춘입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으로 간편 결제를 하는 그 시장을 거의 삼성페이가 다 독식하다시피 했었죠. 오늘부터는 국내에서도 아이폰을 단말기 근처에 갖다 대면 간편 결제가 이루어지는 애플페이가 시작됐습니다. 애플은 공격적으로 아이폰 14의 공시 지원금까지 늘리고 있는데 이러다 진짜 지갑 없는 세상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오겠습니다. 박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폰을 이용하는 20대 대학생 권도연 씨. 마트에서 간식거리를 골라 담은 뒤 셀프 계산대에 휴대폰 뒷면을 갖다 대자 곧바로 결제가 이뤄집니다. 그동안 아이폰 이용자들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이렇게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상품을 좀 더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페이가 대형마트, 편의점 등 일부 매장에서 오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5, 6개월 정도를 기다린 것 같아요. 카드 꺼내기도 귀찮으니까 바로 애플페이는 한 번에 되니까 이게 편하더라고요. 몇 초 만에 결제도 되고. 다만 국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이라 가맹점 수도 적고
대중교통 결제도 불가능해 경쟁자인 삼성페이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갈 길이 멉니다. 막상 애플페이를 사용하고자 나가도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이 크게 없다는 것이 아직 대중교통은 물론이고요. 하지만 오전에만 현대카드 소지자 가운데 17만 명이 애플페이에 신규 가입할 정도로 간편 결제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반면 2016년 일본과 중국에 진출했던 애플페이의 성적이 저조했던 만큼 국내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15% 이상은 점유율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특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이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다른 신용카드사들도 대거 애플페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지갑과 카드가 점차 사라지고 IT 업체들이 지배하는 새로운 형태의 결제 시장이 열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지금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 아이폰보다 크게 앞서 있습니다. 3분의 2가 갤럭시를 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미래 주력 고객이라는 20대 이하 젊은 층은 애플 점유율이 더 높죠. 애플페이를 쓸 수 있다면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옮기겠다는 청년들도 많아졌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63%, 애플이 34% 수준입니다. 글로벌 시장과 달리 삼성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국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삼성페이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갤럭시만 쭉 썼고요. 아이폰을 쓴 적이 없어요. 막 갈아타기도 좀 어렵고 UI 체계도 다르고 특히 페이가 좀 크죠. 10대와 20대는 갤럭시보다 아이폰을 선호하고 30대도 애플과 삼성 점유율 차이가 좁혀진 상황. 특히 20대 대학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바꿀 의사가 있는 응답자가 애플페이에 대해 설명을 듣자 10%포인트나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아이폰이 예쁜데 아무래도 카드를 들고 다녀야 하는 그런 점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애플페이 된다면 쓸 것 같은. 애플도 페이 서비스 시작과 함께 아이폰 14의 공시 지원금을 최대 3배까지 늘리며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도 긴장 속에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달 말부터 온라인 간편 결제 1위 네이버페이와 결제를 연동하고 카카오페이와도 연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S22 등 구형 스마트폰 모델의 공시 지원금을 높이는 등 판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애플페이 효과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과 국내 이통사들과의 굳건한 공조 역시 그간 영향을 크게 끼쳤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애플페이가 출시되고 이 같은 사용 경험을 위해서 아이폰으로 교체 구매를 시도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일본과 중국 시장에서도 2016년 애플페이가 도입된 후 아이폰 점유율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겠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세값보다 집값이 더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매매가와 전세 차이가 수천만 원밖에 안 나는 곳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죠. 자칫하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지난달 4억 5천만 원에 매매 거래된 뒤 4억 3천만 원의 전세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매수인은 자기 돈 2천만 원만 들여 집을 산 겁니다. 경기 화성시의 또 다른 단지. 최근 전용 면적 75제곱미터가 매매 3억 원에 그리고 전세 2억 7천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갭 투자금은 3천만 원입니다. 집값이 전세값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한 곳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보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경기 화성시와 세종시, 인천 연수구, 경기 남양주시 등 한때 집값이 급등한 뒤 최근 급락한 수도권 외곽 지역에 갭 투자가 몰리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송파와 노원, 강동구에서 30에서 40건씩 갭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대출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이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이율도 싸니까 어떤 기회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전세 가격도 같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은 문제입니다. 갭 투자는 전세가가 더 떨어지거나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자칫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라면 상관없겠지만 투자가 우선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최근 급급매가 거래되면서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어 이런 소액 갭 투자 행렬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미국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우주로 로켓을 쏘는 민간 기업이죠. 한국에도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에도 성공했는데요. 내년엔 한국도 상업 발사용 로켓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유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로켓이 힘차게 하늘로 솟구칩니다. 우리나라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한 한빛 TLB가 비행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높이 16.3m, 지름 1m, 중량 8.4톤의 한빛 TLB는 추력 15톤급의 1단 엔진이 장착됐습니다. 고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은 구조가 단순해 제작 기간이 짧고 추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번 발사는 엔진 성능 시험용으로 4분 33초 동안 비행하며 성공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발사를 시도했지만 기상 악화와 기술적 문제로 3차례 연기된 끝에 이룬 성공입니다. 내년에는 2단 로켓을 장착한 상업용 발사체 한빛 나노를 우주 궤도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한국의 빛이 되자 이런 뜻에서 한빛이라는 발사체 이름을 이제 장명을 하게 됐고요. 확보를 해서 내년 중에 2단형 발사체를 이용한 우주 궤도 진입 발사 시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한빛 TLB의 첫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민간 우주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유엔 산하 기후 변화 협의체가 지금 당장 탄소 감축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가 재앙을 겪게 될 거라고 경고했죠.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감축 총량은 유지하지만 기업들의 감축 목표를 줄여주고 대신 원전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박유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쪽에선 빙하가 녹아내리고 한쪽에선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고 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20년 안에 지구 온도가 1.5도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수면은 10cm 이상 상승하고 산호초는 70% 멸종하며 전 지구적으로 폭염과 가뭄, 홍수가 훨씬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IPCC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를 7년 안에 43% 줄여야 한다며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출범 후 처음으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내놓고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18년보다 40%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축 총량은 문재인 정부와 같지만 영역별로 봤을 때 산업계 목표가 완화됐습니다. 14.5%까지 줄여야 했던 걸 11.4%까지 줄이는 걸로 해서 기업 부담을 낮춘 건데요. 대신 원전 발전 비중을 27.4%에서 32.4%까지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21.6%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40% 감축이란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전에 의존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경제단체는 감축 목표가 여전히 도전적이지만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고 환경단체들은 기업의 탄소 배출 면제부를 주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89조 9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MBN 뉴스 박유영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치 생명까지 걸었던 정년 64세 연금 개혁법이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연금을 2년 늦게 받게 하는 건데 법안 저지를 위해 야권이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됐거든요. 여소야대 상황이라 모든 야당이 동참하면 불신임안 처리가 가능했지만 마크롱 편에, 그러니까 연금 개혁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더 많았던 겁니다.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87 pour l'adoption, 94. La majorité requise n'étant pas atteinte, la motion de censure n'est pas adoptée. Aucune des deux motions de censure déposées n'est...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의 첫 번째 불신임안이 찬성 278표로 부결됐습니다. 과반에 불과 9석 부족한 수치입니다. 극우 정당이 발의한 두 번째 불신임안에 대한 찬성도 94표에 그쳤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이라 야권이 단합하면 불신임안 통과가 가능했지만 우파 성향인 공화당의 반대가 부결의 결정타였습니다. 덕분에 마크롱 정부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연금 개혁안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적은 표 차이를 강조하며 위헌 소송 등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L'abstention n'a pas été votée, certes, mais à 9 petites voix. C'est beaucoup moins que ce qui avait été envisagé dans les différents comptages faits par les analystes politiques ou par les journalistes. 부결 소식에 쓰레기통을 불태우는 등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이어졌고 경찰은 최루탄으로 맞섰습니다. Ah, bien évidemment, mais bien évidemment, ça va à la fois continuer à faire croître la mobilisation et c'est loin d'être la dernière des armes qu'on a dans cette crise. 거센 후폭풍을 의식한 마크롱 대통령이 총리 교체 카드 등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수영장 상상이 되십니까? 서울 이촌 한강공원에 이런 이색 수영장이 만들어집니다. 수영과 수상 레저뿐 아니라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 아트피어가 2026년까지 조성될 거라고 하는데요. 한강 부유식 수영장의 모델이 된 덴마크 코펜하겐 해수풀장에 정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시 브리게 섬에 있는 해수풀장 하버베스입니다. 영상 10도의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남녀노소가 수영을 즐깁니다. 바다 위에 틀을 띄워놓은 부유식 수영장이라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없고 다이빙장에 간이 사우나 시설까지 갖췄습니다. 한겨울에도 얼음 수영을 즐기려는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Det er koldere, man kan mærke det. At hjertet slår hurtigere, ikke? Ja. Og så går man ind i saunaen bagefter. 이용료는 무료. 2003년 코펜하겐시가 만든 덴마크 최초의 부유식 공공 수영장으로 연간 30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3년 뒤면 서울 한강에서도 이처럼 독특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촌 한강공원 거북선 나루터에 부유식 수영장과 선박 계류장, 공연장 등을 만들어 수상 레저와 문화예술을 사계절 즐기는 한강 아트피어를 2026년까지 조성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에서 수영하는 듯한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수질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입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수 시설을 갖추어서 어린이 수영장은 별도로 수질을 관리할 생각이고요. 서울시는 부유식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폭우에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치와 기술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펜하겐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박혜수, 손석구, 김유정 이름만 들어도 요즘 핫한 배우들이죠. 이들을 이젠 연극 무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흥행 보증수표 배우들을 전면에 내세워 관객과 친밀도를 높이려는 연극계와 연극에 도전해보고 싶은 배우들의 마음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넷플릭스 종이의 집과 오징어 게임, 수리남으로 대중과 친숙해진 배우 박혜수.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강영구 씨, 전유한 목사라고 아시죠? 5년 만에 무대로 복귀해 독일 문학의 거장, 괴테의 연극 파우스트 속 악마로 변신했습니다. 악의 평범성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씩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아주 악한 인물들도 그 시초에는 어떤 씨앗이 뿌려졌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내가 바라볼 태양 또한 없으리라. 브라운관 스타 배우 김유정, 정소민은 셰익스피어 인 러브로 처음 연극에 도전했습니다. 대본을 정말 수없이 많이 어렸을 때부터 읽었지만 연극 대본이라는 건 처음 읽어봤거든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열정이나 사랑, 내가 막 너무 행복했던 순간들 이곳에서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스타들의 출연과 함께 대극장 공연이 늘어나 오늘 기준 연극 예매 순위 5위권 안에는 대극장 연극이 3편이나 포진됐습니다. 가장 대중에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배우들 그리고 또 스타들 이런 분들의 힘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는 6월 영화 범죄도시2로 이름을 알린 배우 손석구도 무대에 오르는 가운데 스타들이 회전문 관람을 이끈 뮤지컬처럼 연극 시장도 더욱 커지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돈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이 오는 27일에 출시됩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100만 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주는데 이자는 연 15.9%로 금융교육 이수 등에 따라 최대 9.4%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 수 감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이탈리아는 70%의 압도적인 지지로 개헌안이 통과됩니다. 그만큼 정치개혁과 변화에 대한 국민 열망이 높았다는 뜻이겠죠. 그 결과 올해부터 상하원 의원 수가 3분의 1씩 감축되는데 이렇게 하면 약 7천억 원의 혈세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저비용 고효율 의회는 이제 선진국들에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좀 다르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선거제도 개편안 3개를 내놨는데 이 중 2개안은 의원 수를 50명 더 늘린다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정개특위가 지난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한다는 비율은 고작 29%뿐이었습니다. 확대하면 안 된다는 건 57.7%로 거의 2배였죠. 결국 여야 모두 의원수 확대안은 슬그머니 철회했습니다. 지금 우린 근로시간을 놓고 안 그래도 일한 만큼 못 쉰다로 여론이 뜨겁죠. 그럼 국회는 어떨까요? 사실 이렇게 고비용의 저효율인 집단도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뿐일까요? 분열과 대립의 진원지로 지탄도 받죠.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천만 원이 넘는데 근로자 평균 월급보다 약 4.7배나 많은 겁니다. 여기에 1인당 9명에 이르는 보좌진과 귀빈 대접을 받는 해외 출장,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까지 금배지를 달면 100가지 특권이 따라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이들에게 주어지는 직간접적 지원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은 OECD 회원국 중 비교 가능한 27개 나라 가운데 26위, 최하위였습니다. 그 어느 직장이 동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일 안 하고, 일하자고 약속한 날 출근 안 하고, 일하는 날 내 마음대로 약속이 있다면서 해외에 나갑니까? 그러면서 남들 이 국민의 근로시간까지 논하겠다고요? 연중 싸움질만 하는 국회부터 정상화하고 솔선수범에 특권부터 폐지하는 등 변화부터 보여주시고 그러고 나서 떳떳하게 의원 정수 확대를 논하는 건 어떨까요? 일 잘해서 손이 부족하다는데 그 누가 일꾼 늘리는 걸 반대하겠습니까?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뿌리 내린 국회의원 증언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에이스 손흥민이 벤투어에 이어 클린스만호에서도 주장으로 뜁니다. 공격 축구를 선언한 클린스만 감독의 선봉장으로 활약하게 된 캡틴 손은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64년 만에 다시 가져오겠다는 각오입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이후 석 달 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손흥민은 다시 만난 반가운 동료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몸을 풀었습니다. 토트넘 선배이자 전설 클린스만 감독과의 첫 만남도 화기애애했습니다. 이미 열렬한 팬이라며 애정을 드러낸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을 주장으로 낙점했고 손흥민도 큰 기대감을 드러내며 화답했습니다. 또 얼마나 선수를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구단에서도 참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전부를 공개했던 첫 훈련과는 달리 손흥민이 합류한 이번 훈련부터는 일부만 공개해 본격적으로 콜롬비아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사흘 뒤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은 클린스만 감독의 첫 경기이기도 하지만 내년 1월 아시안컵을 향한 첫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1년이 안 될 정도로 준비 시간이 짧은 만큼 손흥민은 클린스만 감독과 최대한 빨리 호흡을 맞춰 우승컵을 가져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독님이 원하시는 또 공격적인 축구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시안컵이라는 우승컵을 다시 대한민국을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오늘 저녁 김민재와 이강인 등 남은 해외파까지 합류해 완전체가 된 클린스만호는 내일 첫 경기 결전지 울산으로 내려갑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봄의 네 번째 절기 충분히 오늘 곳곳으로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이 20도를 웃돌면서 약간 덥기도 하셨을 텐데요. 내일은 이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낮 동안 24도까지 올라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고요. 모레도 23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차츰 먼지가 흩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인천, 충남과 전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서울은 오전 한때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곳곳으로는 가끔 비가 지나겠습니다. 양이 많진 않을 텐데요. 제주에 10에서 30mm, 남부지방에는 5mm 안팎, 서울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남해안과 제주는 출근길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수일째 발효 중입니다. 불조심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내일 대전이 8도로 출발해 낮 기온 24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 기온도 두 자릿수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많게는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부터는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면서 점차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